옛날 옛적,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중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나이는 젊지만 지혜로운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였고 그는 항상 마을 사람들에게 그가 배운 교훈들을 나누며 살아가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자의 인의 가르침에 마음을 쏟고 있었죠. 리의 마을에는 자그마한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이 다리는 마을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다리를 건너며 이웃과 마주치는 일이 많았고 그때마다 불편한 상황이 생기곤 했습니다. 다리가 너무 좁아서 두 사람이 동시에 지나가려면 서로 협력해야 했는데 사람들은 늘 자신이 먼저 건너가려다 보니 계속 부딪히고는 했습니다. 어느 날 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시간에 다리 입구에 서서 인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보여주기로 했지요. 그는 먼저 다리 한쪽 끝에 자리를 잡고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로 다가온 사람은 동네에서 가장 고집스럽기로 소문난 장씨 할아버지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피하거나 더 다가가면 심한 말다툼이 일어나곤 했죠. 리와 장씨 할아버지가 서로 마주하는 순간 리는 그에게 큰 미소와 함께 할아버지 먼저 지나가시죠. 저는 기다릴 테니 충분히 조심히 건너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리의 배려에 장씨 할아버지가 조금 놀라며 천천히 지나갔고 지나가면서 이런 젊은이도 있구만. 고마워라. 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장씨 할아버지와의 짧지만 깊은 만남 이후 리는 다리에서 평소보다 길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번 사람이 올 때마다 당신이 먼저 가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안전하게 가세요.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마을 사람들은 리가 다리 입구에 서서 인을 실천하는 모습을 지켜 세우기 시작했고 자연스레 그들 사이에서의 다툼은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중 가장 굶겨서 다리가 전쟁터 같았던 시간이 지나고 나자 사람들은 조금씩 리의 행동을 보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길을 고집하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다가오면 서로 미소를 나누며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당신 먼저라는 말이 마을의 인사말처럼 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더 친절하고 배려 있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마을에서 다리 건너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되었고 마을 전체가 조금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곳으로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리에게 감사를 표웠고 리는 겸손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공자의 인을 실천한 덕분이지요. 우리가 조금씩 서로를 배려한다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은 인의 가치가 마을의 작은 다리를 넘어서 인간관계 전체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리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인의 실천은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소중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저 멀리 구릉지대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선과 악의 본성에 대한 깊은 사색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한 철학자들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람들에게 물의 마을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는 이 마을 중앙에 위치한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연못의 물은 언제나 맑고 깨끗하며 수백 마리의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이 연못의 물에서는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마을의 현자인 노인 맹자는 사람들의 선한 본성이란 실타래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이 연못의 물과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못의 물기를 잘 다듬어주면 물은 자연스레 가장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물기를 막거나 돌려버린다면 물은 넘쳐나거나 탁해질 것입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각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자신들의 지혜를 나누고 서로의 내면을 탐구하는 축제였지요. 그때 멀리 사막에서 온 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그는 명성 높은 철학자였지만 인간 본성에 대해 고약한 회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주장하며 그 성향이 변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지요. 사막의 철학자는 마을 중앙 연못가에 서서 마을 사람들과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인간의 본성이 이 연못의 물과 같다면 왜 이 물음에는 언제나 오염의 가능성이 존재합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도덕적 교육 없이 스스로의 자연적 경향성을 따라갈 뿐입니다. 맹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선설은 특정한 방향으로 인간 본성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연못의 물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단지 자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와 풀들이 그 물기를 보듬으며 이뤄진 결과이지요. 이어서 맹자는 연못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연못 주변의 식물들이 물을 정화하고 그 물이 마을 사람들의 풍요로운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의 본성도 이런 환경과 교육의 영향을 받아 선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본성을 어떻게 기르고 자극하느냐입니다.
사람들은 맹자의 말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마을의 아름다운 연못은 마치 인간이 선한 가능성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막의 철학자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맹자의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간, 본성을 탐구하고 환경과 교육의 역할을 새롭게 조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매년 그들은 연못 옆에서 모여 인간의 선한 본성을 어떻게 잘 키워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마을은 맹자의 성선설의 세계 속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만들어낸 작은 물길들이 모이고 흘러 거대한 강을 이루듯 사람들 역시 선한 본성을 통해 조화롭고 평화로운 삶을 꾸려나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벽계수라는 이름이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농사를 주로 지으며 평화롭게 살아갔는데 어느 날부터 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작물들이 자라지 않고 나뭇가지들은 축 늘어져 버렸으며 새들은 더 이상 지저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원인을 알 수 없어 당황했고 많은 전문가들을 불러왔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노인이었던 도독자는 깊은 산 속에 사는 한 은자에게 가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은자는 물 위에 드립다 떠있는 연잎처럼 자연과 하나 되어 마을 밖에서 고요하게 지내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은자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길고 험한 여정을 거쳐 은자의 거처에 도달한 마을 사람들은 은자에게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은자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무릎을 꿇이고 들었습니다. 그런 후 천천히 일어나 주변이 나무와 흙, 돌을 살폈습니다. 은자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 모든 것을 만지며 관찰하더니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자연에 흘러가는 과정에 너무 깊이 개입하고 있다. 매일같이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작물을 돌보지만 그 행위는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모든 악기의 소리를 동시에 최고 볼륨으로 틀어놓은 것과 같다. 아무리 아름다운 선율도 혼란 속에선 들리지 않는 법이란다. 마을 사람들은 은자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신가요? 그중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은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의자연이란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것이다. 억지로 무엇인가를 바로잡으려 하기보다는 자연의 흐름 과결을 봉행하는 것이란다. 때로는 너희가 하려는 것이 자연이 이미 가장 잘하고 있는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나무와 작물을 대하는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전처럼 불필요한 간섭 대신 그저 자연의 리듬을 관찰하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경작은 멈췄지만 이상하게도 머지않아 대지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은 다시 피어나고 새들은 다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벽계수는 은자의 가르침 덕분에 자연이 순환과 조화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명확한 답을 얻었고 억지로 무언가를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과정을 믿기로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인간이 자연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의자연이 철학을 통해 억지스럽지 않은 삶의 아름다움을 가르쳐줍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은 그저 나무와 풀처럼 우리도 자연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그 흐름에 따라가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의 어느 작은 마을에 세계 이황 선생과 그의 제자들이 있었다. 이황 선생은 그의 제자들에게 매일같이 이기론에 대해 가르쳤고 그는 이를 통해 세상의 원리와 인간의 도리를 이해하는 법을 설명하고자 했다. 그의 제자 중에는 어리지만 똑똑하고 호기심이 많은 소년 영수가 있었다. 하루는 수업이 끝난 후 영수가 이황 선생에게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 이와 기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는 기에 우선한다고 하시는 건가요? 이황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말했다. 그건 좋은 질문이구나, 영수야. 그러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지. 너무 심각하게 듣지 않는 것이 좋다. 어떤 날 마을에 아주 특별한 기상천외한 마법의 주전자가 내려왔다. 이 주전자는 두 가지 특별한 차를 끓일 수 있었는데 하나는 영원불변의 맛, 즉 이차였고 다른 하나는 하루하루 달라지는 맛, 즉 기차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차를 마시고 나서야 비로소 각자 자신의 운명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한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 차에 매료되었다. 그 차를 마신 사람들은 모두 그 맛에 감탄하며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믿었다. 그들은 그 맛이 변치 않음을 좋아했고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도덕적 나침반을 세워나갔다. 그러나 때론 그런 지속적인 맛이 일상이 지루하게 만든다는 불평도 있었다. 사람들은 이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차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매일 아침 어떤 맛이 날지 모른다는 기대감에 불타며 하루를 시작했다. 변화와 다양성은 그들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매일 달라지는 맛에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고 여길 때도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다. 너무 한쪽 차에만 치우치면 곧 다가올 문제를 예감할 수 있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2차와 기차를 조화롭게 마시는 법을 배웠다. 중요한 것은 영원불변의 원리인 2차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도록 하고 기차의 변화를 통해 삶이 다양한 색깔을 느끼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마친 후 이황 선생은 영수에게 말했다. 보았느냐? 이는 우리 의도덕적 기준과 원리의 중심으로서 변하지 않는 나침반과도 같은 것이지만 기는 그 기준 아래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란다. 중요한 것은 이 둘을 어떻게 조화롭게 결합하는가에 달렸지. 영수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아, 이해했어요. 선생님, 이와 기구도 중요하지만 이가 우리 삶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영수는 자신만의 2차와 기차를 매일같이 섞어 마시며 차분하게도 신나게도 살았다는 후문이다. 그리고 이황 선생의 가르침을 가슴 속 깊이 간직한 영수는 자신의 길을 찾아 성장해 나갔다.